최평균입니다. 이식을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아직 안 받으셨는데 이제 받은 걸 예정하고 계신 분도 계시나요? 네. 아무튼 이식하신 분은 저를 만나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합병증이 생겨야 만나는 의사이기 때문에 함부로 촬영은 좀 곤란하신데. 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감염 예방과 관심이 이전에도 잠깐 뒤에서 들었더니 예방접종도 많이 궁금해 하시던데요. 그거에 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역이라는 말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요. 이게 면역이 말 그대로 하면은 우리 몸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방어하는 현상이 면역입니다. 면역의 기본은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한 다음에 남의 것을 공격한다. 이게 면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역에는 아주 이제 특정 이렇게 세균을 대상으로 하는 면역도 있고, 그렇게 아니라 모든 그냥 들어온 건 남의 거면은 가리지 않고 다 막는 면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식을 하시면은 면역억제제라는 약을 쓰게 되는데요. 이 면역억제제는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장기 이식받는 장기도 엄밀한 의미의 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면역이 남의 것으로 인식하고 공격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고 손상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거부 반응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면역억제제를 쓰는데, 이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로 감염에 취약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이제 간이식이나 신장이식과 같은 장기 이식을 받으면 이제 초기에는 면역억제제 치료를 세게 쓰다가 이제 조금씩 줄여가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배를 가르죠, 대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부가 손상을 받기 때문에 해부학적 장벽이 무너지는 면역억제 반응이, 면역 손상이 생기고요, 초기에는. 면역억제 치료를 한다고 해서 바로 면역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억제제가 효과를 발휘해서 면역을 떨어뜨리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치료를 하면 대개는 한 달에서 3달 사이, 이 기간이 이제 면역은 제일 많이 떨어지는 기간이고요. 이후로 이제 면역억제제를 줄여가면서 다시 면역은 조금씩 회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이식을 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감염도 시기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식하고 한 달은 일반적인 장기 이식이 아닌 다른 수술을 하고 난 환자들도 생길 수 있는 감염이 잘 생깁니다. 이게 대개가 항상 수술 부위가 잘못된다던가, 아니면 병원 안에 스페렴이 생기든가 요로 감염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꼭 장기 이식이 아니라 다른 병으로 수술한 환자들도 겪을 수 있을 만한 감염이 잘 생기는데요. 이식을 하고 나서 면역억제제를 쓰기 시작하면 면역 저하 관련된 감염이 이제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가장 많이 생깁니다. 이게 대상포진이나 결핵, 아니면은 아스페르길루스 같은 곰팡이 감염이 생기는데, 곰팡이 이런 감염은 면역력이 정상인 사람은 안 생기는 감염이거든요. 미생물도 다 얘네가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슨 흉악범부터 아주 이제 비리비리한 6가지 여러 등급이 있는데, 아스페르길루스 같은 경우나 이런 거대세포 바이러스, 페포자충, 이런 미생물들은 미생물 입장에서 보면은 비리비리한 녀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면역이 어느 정도만 유지가 되면은 병을 절대 일으킬 수 없는 미생물들인데, 이제 이게 면역억제제를 먹어서 면역이 떨어지면은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소위 말하는 기회감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생물들이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이제 자기가 활개를 칠 기회를 맞이하면 그때 병을 일으킨다고 해서 기회감염이 이제 한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의료진이 해야 되는 게 있고,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이제 의료진이 해야 되는 거는 이런 감염을 예방할 목적으로 미리 약을 좀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이런 감염이 취약한 기간에는 항생제를 먼저 미리 먹다든지, 항바이러스제를 먹는다든지, 항증균제를 투여한다든지, 이렇게 미리 이제 예방 목적으로 이런 미생물들을 죽일 수 있는 약을 써서 예방을 하는 게 있고요. 백신 투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결국은 미생물이란 거는 내 몸에 안에 있는 게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밖에서 내가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내 몸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아니면 밖에서 문제가 되는 미생물이 잘 들어오지 않도록 일상생활을 조심하시는 이런 감염 예방 원칙을 잘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위에 약을 쓰는 거는 여러분이 신경 쓰실 게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을 담당하신 선생님들이 여러분께 처방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다루지 않겠고요. 오늘은 예방접종과 이런 감염 예방 원칙에 대해서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방접종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런 감염질환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게 있고요. 아니면은 항체를 직접 맞는 것도 있습니다. 백신은 이제 이런 쉽게 말해 미생물이나 혹은 미생물하고 비슷한 물질을 몸에 넣어줘서 우리 몸이 항체를 만들도록 유도해주는 물질이고요. 아니면은 정 급하면은 이런 항체 자체를 맞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백신을 맞는 거를 이제 능동변역이라고 하고요. 항체를 주는 걸 우리가 수동변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은 다시 종류에 따라서 살아있는 미생물을 직접 넣어주는 생백신 아니면 미생물을 죽여서 넣어주는 사백신으로 나눌 수 있고요. 사백신 중에 또 이 백신의 그 일부분 그러니까를 추출해서 만든 다당류 백신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백신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이제 미생물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면역력을 획득하는데 그 면역 반응을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게 백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생백신은 이 살아있는 아주 병동력이 강한 미생물의 4천 정도 되는 미생물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살아있는 미생물을 넣어주고요. 그래서 이 미생물들이 몸에 들어가면 실제 막으려는 미생물이 몸에 들어왔을 때와 비슷한 면역 반응은 일어나지만 이 미생물 자체는 이제 병동력이 거의 없는 미생물이라서 병을 일으키지 않는 정도. 약독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약한 녀석들을 넣어주는 거죠. 4천 정도 되는 병은 잘 일으키기.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요즘 나온 대상포진 백신이나 수두 백신, 홍역, 볼고리, 풍진과 같은 이걸 세 개는 합쳐서 MMR이라는 백신으로 이제 부르는데요. 이런 백신이 이제 살아있는 백신이라고 한다면 인플루엔자나 파상풍 이런 백신은 이런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들을 일단 한번 다 죽입니다. 죽여서 갈아서 거기에서 추출한 일부 물질만 넣어주기 때문에 면역이 생기는 능력은 생백신보다 떨어지지만 이거는 절대 병이 되지는 않겠죠. 이미 죽어버리는 미생물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생백신하고 사백신의 가장 큰 차이는 생백신은 잘못한 병이 생깁니다. 요 미생물에 의해서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길 수 있는데 사백신은 이 다른 물질이 들어와서 이런 물질에 의한 반응, 열이 난다던가 좀 맞은 데가 붓는다던가 이 정도 반응은 생길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병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독감이 절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홍역 예방주사를 맞았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홍역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여러분한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생백신은 그래서 면역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맞으면은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이식을 하신 분들한테는 절대 금기입니다. 그래서 생백신으로 된 백신은 절대 맞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면역 억제제 거의 쓰지 않고 장기 이식한 지가 오래되고 안정화됐으면 아주 선택적으로 놔볼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장기 이식을 받으신 분은 이런 생백신을 맞는 게 금기다. 이걸 아셔야겠고. 그래서 요즘 대상포진 백신이 최근에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대상포진 백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절대 맞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대상포진 백신은 맞으시면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상포진이 생겨버릴 수 있습니다. 백신 때문에. 절대 맞으시면 안 된다. 이걸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이건 백신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이제 어떤 물질을 넣어줘서 몸에서 면역 반응을 일어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면역 반응이 정상인에서 났을 때보다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백신을 맞았는데도 그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완전 100% 예방을 못하고 예를 들어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다 하더라도
독감이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완전 100%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독감 예방주사나 효능이나 이런 걸 한 거는 다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면역억제제를 먹고 있거나 면역이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예방주사를 놨을 때는 그게 100%가 효과가 없어서 그 병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걸 아셔야 되는데, 그래도 왜 예방주사를 맞으면 생긴다 하더라도 훨씬 약하게 옵니다. 안 맞았을 때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맞기는 꼭 맞으셔야 되는데 이게 100% 막아주지 못한다. 이걸 아셔야 되고, 그나마 그래서 백신을 제일 효과가 높이게 하기 위해서는 면역억제제가 세게 쓸 때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세게 쓰지 않을 때 맞는 걸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식을 앞두신 분들이라면 이식을 하기 2주 전 정도에 맞는 걸 추천을 하고, 이식을 했다 하려면 이식은 6개월이 돼서 좀 안정화가 돼서 면역억제제를 좀 줄였을 때 예방주사 놓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식을 받으신 분들한테 권장되는 예방접종은 모든 환자에게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하나는 인플루엔자, 하나는 폐렴알균, 하나는 파상풍. 이 세 가지 예방접종은 다 맞는 걸 추천을 하고요. 인플루엔자는 매년 맞으셔야 됩니다. 독감이라는 게 이제 인플루엔자, 우리나라는 독감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독감은 이제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거죠. 뭐 요즘 2009년에 신종플루가 되면서 이제 일반인들도 이런 인플루엔자의 인식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런 독감 대유행을 할 수 있는 바이러스인데, 그 특징이 뭐냐면 매년 자기 몸에 있는 항원을 조금씩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조금씩 바꾸다가 몇십 년 그게 바꾼 게 축적이 되면은 완전히 이전하고 다른 바이러스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면역이 거의 없어지고, 그러면 대유행이 한번 되고, 또 대유행이 지나가면 또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렇게 진화를 하는 바이러스라서요. 이 말은 작년에 맞은 예방주사로 올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바이러스들이 조금씩 항상 바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계보건기구나 이런 전문가 단체에서 그 전에 한 4월쯤에 이제 이런 돌고 있는 독감 바이러스들을 이제 다 조사를 해서, 올해는 요런 게 유행을 하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백신을 만듭니다. 여름에 열심히 만들어서 10월이 되면 이제 새로운 예방주사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년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작년 맞은 게 올해 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접종하는 걸 추천을 하고, 폐렴알균은 5년마다 한 번씩 맞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파상풍은 10년에 한 번씩 맞는 걸 추천을 하고요. 또 항체 검사에서 항체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B형 예방주사 간염이나 A형 간염 맞는 것도 추천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 40세 이상에서는 대개는 다 어렸을 때 A형 간염에 노출이 돼서 대부분 항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여기서 이런 A형을 신경 쓰셔야 될 분들은 별로 안 보이시고,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인플루엔자라는 그런 거는 이렇게 생긴 바이러스를 예방을 해주는 예방주사인데요. 이게 이제 건강한 사람은 인플루엔자 걸리면 그냥 독감정도 앓고 뭐 며칠 그냥 고생하다 끝날 수 있지만, 면역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이 폐가 원래 엑스레이 찍으면은 검은게 보이는 게 정상인데, 이건 희끗희끗한 게 다 생겼는데 이게 이제 폐렴이 있는데요. 이런 중증 폐렴이 돼서 호흡곤란이 돼서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방주사를 하는 걸 꼭 추천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인플루엔자를 발생하거나 아니면 인플루엔자를 설사 걸린다 하더라도 이런 중증으로 진행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매년 변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예방접종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대개는 우리나라에서는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게 12월, 4월 2번 유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번의 유행을 다 막기 위해서는 10월 정도에 예방주사 이제 올해께 백신이 나와서 보통 한 10월 중순에 예방주사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 맞는 거 추천을 하고, 하지만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 백신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계란에다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접종을 해서 거기서 바이러스를 증식시킨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바이러스들을 죽이고 물질을 수출해서 백신을 만들기 때문에 계란 성분이 조금 백신에 섞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 알레르기가 있으면 예방주사는 맞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중증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인플루엔자 너무 위험할 것 같고 걱정이 되면은 아예 인플루엔자 약을 한 6개월,
육주나 이렇게 유행하는 시기에는 예방적으로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결정하실 게 아니라 당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계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아닌 분들은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인플루엔자 맞는 거 추천을 합니다. 폐렴알균 예방접종은 모든 폐렴을 예방하는 건 아니, 이게 폐렴이라고 이름이 붙어있어 폐렴 예방주사라고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 폐렴 알균에 대한 예방주사고요. 우리나라 이제 지역, 그러니까 폐렴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한 폐렴 알균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에서 40% 정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 60%는 이 예방주사를 맞는다 하더라도 폐렴이 다 예방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폐렴 알균이 생길 수 있는 거 추천을 하고, 그러니까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맞는 거 추천을 하고요. 또 더군다나 이런 폐렴뿐만 아니라 이 폐렴이 이제 면역이 떨어져 있는 사람에서는 뇌수막염, 폐혈증과 같이 중증 감염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그걸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방주사는 반드시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백신이 다당류 백신이라는 백신이 있고 요즘 새로 단백결합 백신이라는 백신이 나와 있는데요. 이론상으로는 면역을 더 잘 유발시키는 의미에서는 단백결합 백신이 훨씬 더 면역을 잘 유발시킨다. 이런 건 입증이 돼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식약청에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50세 이상 성인에서 이 백신을 허가는 해줬지만 아직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효과가 있을지의 데이터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전에 나와 있는 다당류 백신을 5년에 한 번씩 맞는 거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식 환자 가족들도 예방주사를 맞는 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식 환자에서 수두나 MMR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됐으니까 홍역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생백신이기 때문에 이식 받으신 분들이 맞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걸려서 이거를 환자한테 전해주는 찬스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백신들은 가족이 맞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감염 예방을 위한 일반적 원칙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몸에 미생물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게 필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게 지적 접촉을 통해서 미생물이 들어온 경우가 많고 아니면 호흡기, 물과 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은 사실 미생물을 전파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요. 이거는 우리 서울의대 학생들 이제 손 씻기 실습할 때 촬영한 사진인데 이게 이제 그냥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미생물이 클 수 있는 배지에다가 손을 찍고 나서 한 하루 정도 이렇게 지나면은 이런 모이는 게 이제 미생물이 자란 건데요. 특히나 이런 포도알균과 같은 아주 병동력이 강한 균도 이렇게 손에 묻히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손에 균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지만 이제 손을 잘 씻으면 이제 손을 씻고 나서 찍은 걸 동시에 이제 같은 날 하고 찍은 건데 손을 씻고 나면 이제 이런 미생물들 다 상당 부분 손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 씻기는 이런 감염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 아니면 외출하고 나서 귀가한 후에 꼭 상처를 소독하기 전후 예방 접촉을 만진 후에 정원을 바꾼 후에 아니면 콧물, 가래, 진물과 같이 이런 걸 만진 후에 꼭 손을 씻는 것을 여러분께 권고드리고요. 손을 잘 씻는 방법은 손에서 미생물이 가장 많이 있는 데가 이런 손가락 사이사이 손끝 그리고 이런 손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적절하게 손이 씻어질 수 있도록 씻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래서 먼저 손바닥을 씻고 다음으로 손등을 씻고요. 그리고 이제 손가락 사이사이도 이렇게 문질러 가면서 손을 다 씻고 그리고 손톱 아래가 이렇게 이렇게 손금도 이렇게 문질 수 있는데 손톱 아래와 이런 이 손금들을 한 번씩 문질러 주는 게 좋고 엄지손가락 사이나 손바닥이나 손끝이 다시 한 번 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씻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씻으려면은 손을 적어도 한 40초에서 1분 정도는 씻으셔야 그냥 단순히 이렇게 물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이제 비누로 손을 씻는 거는 미생물을 손에서 물리적으로 털어내는 거거든요. 비누가 미생물을 죽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손을 그냥 비누를 통해서 손을 씻어서 적절하게 미생물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한 40초 정도 손을 씻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손을 40초 씻기 힘들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항균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손 소독제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시중에 마트나 같은 데도 많이 가 있고, 이런 것들은 한 10초에서 15초만 그걸 가지고 손을 문지르면은 손에 있는 세균이 한 99% 이상은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생길 수 있는 감염은 감기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감기 바이러스는 결국은 우리가 호흡기를 통해 들어오지만 이것도 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내 코 주변이나 이런 데를 만질 때가 많고, 그럴 때 이제 손에 묻어있는 감기 바이러스가 코 주변에 묻었다가 이제 감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기 예방을 위해서도 손을 자주 씻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감기 증상이 있는 사람하고는 되도록이면 접촉을 피하셔야겠죠. 불가피하게 만나셔야 된다면, 오늘 보니까 마스크 쓰신 분들 많은데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가급적이면은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런 감기라는 거는 이제 그 균이 감기를 앓고 있는 사람이 기침을 하면은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이런 바이러스가 그 사람으로부터 한 1m까지는 뿜어 나올 수 있고요. 그런 게 이제 바닥에 가라앉았다가 그 사람 주변이나 손잡이 이런 데를 다 묻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1m 이내 안 가는 것뿐만 아니라 손이나 이런 거를 잘 씻는 게 중요합니다. 이론상으로 결핵이나 수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족 중에 결핵 환자가 있다고 하면은 가능하면은 따로 지내시는 게 좋고요. 같이 지내신다 하더라도 방 정도는 따로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호흡기를 통해 생길 수 있는 게 이런 아스페로길루스와 같은 곰팡이가 감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곰팡이 포자들은 대개는 공사장이나 먼지가 많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퇴비 비료에도 많이 섞일 수 있기 때문에 대개는 방에 식물이나 화분이 있으면 흙이 있고, 흙에는 이런 곰팡이 포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에 이런 식물이나 화분 두는 걸 추천하지 않고요. 이런 이제 곰팡이가 감염이 되면은 폐에 이렇게 출혈이 돼서 폐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요. 노카르디아라고 이거는 이제 흙에 있는 세균인데, 이런 게 감염이 되면은 이렇게 머리 안에 보름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증 감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만날 수 있는 흙은 최대한 피하는 것을 위험한 시기에는 추천을 합니다. 물도 끓여 먹는 게 중요하고요. 식당에서 주는 물도 오염이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는 게 좋고요. 끓이지 않는 약수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약수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는 건강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가서 먹긴 하는데, 물론 정부에서 수질 관리를 하고 일정 이상의 무슨 세균이 나오면 폐쇄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 기준 이하의 세균이 있다 하더라도 면역이 떨어져 있는 사람, 그래서 허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면역이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는 치명적인 세균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면역 억제 환자들에서는 정약수를 드셔야 되는 상황이면 끓이는 약수를 먹는 걸 추천을 하고요. 나름식은 드시지 않는 게 좋고, 생우유로 만든 치즈도 리스테리아 같은 세균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멸균 처리를 하지 않은 우유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생야채나 껍질을 포함한 생과일 주스도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고요. 특히 육회나 생선에는 면역이 떨어져 있는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특히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과 음식물을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는 칼이나 도마를 꼭 씻으셔야 되고요. 날고기나 날생선을 조리하는 칼로 다른 음식을 같이 조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고기, 날생선에는 균이 다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조리한 도마는 항상 따뜻한 물과 세정제로 씻은 후에 사용하고, 또 미생물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미생물이 음식에 많이 있으면 병이 될 확률이 큰데, 이 냉동식품을 해동할 때 그냥 실온에다 그냥 해동을 하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표면에서 미생물이 자라날 시간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 해동을 할 때는 꼭 냉장실에 넣어서 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전기 레인지를 통해서 해동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2시간 이상 실온에 남은 음식에는 균이 자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게 좋고, 남은 고기나 스프는 반드시 다리 끓여서 일단 거기 있는 균을 한번 죽인 다음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에는 톡소포작충과 같은 기생충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험기간 동안에는 키우지 않는 게 좋고요. 키운다 하더라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분변에는 이런 균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변이나 집 청소는 가급적 다른 가족분들한테 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동물이 핥히지 않게 주의해야 되고요. 도마뱀, 거북이, 병아리 같은 이런 동물들에는 살모넬라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접촉을 잘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예방법을 살펴보면요. 지역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셔야 될 때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거나 말라리아 예방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효과를 나타내는, 예방접종을 맞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가시기 한 적어도 2달 전, 짧게는 한 15일 전에는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고 가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위생 상태가 불량한 지역으로 여행은 피하는 게 좋고요. 여행을 가서라도 이런 일반적인 주의사항은 꼭 지키셔야겠습니다. 이제 가기 전에 결국은 예방접종이나 예방약으로 예방하는 병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예방접종이나 먹어야 되는 약이 다른데, 우리나라는 질병관리본부 해외질병정보센터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필요한 예방접종이나 예방약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런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를 여행을 할 때는 일부 국가에서는 이 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황열이라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에 예방주사를 맞고 그 확인증이 있어야 입국이 되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황열 예방주사는 절대 맞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생백신이거든요. 그래서 황열 예방주사는 건강한 사람도 맞아도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맞으시면 안 되고, 그러면 꼭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의사소견서를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 환자는 이런 사정으로 황열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환자입니다. 이런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가면은 입국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상의 없이 그냥 이 나라 가야 된다고 여행사에서 황열 맞으라고 그랬다고 황열을 맞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장티푸스나 콜레라 예방주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장티푸스나 콜레라 예방주사는 생백신도 있고 사백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맞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꼭 이게 사백신인지 확인을 하고 맞으셔야 됩니다. 생백신을 맞으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리아 예방도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여행 지역에 따라서 이제 말라리아가 걸릴 수 있고, 열대야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중증 말라리아 진행해서 돌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까지 말라리아는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약을 먹으면서 예방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약을 처방을 받아서 드셔야 되고요. 말라리아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말라리아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 지역에 가면은 모기에 물리지 않게 조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분이 맞으셔야 되는 예방주사와 일반적인 감염관리 수칙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혹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저는요, 독감 예방 접종을 안 하다가 네. 재작년하고 2년 동안 그거를 접종했거든요. 네네. 근데 안 했을 땐 괜찮았는데 접종을 하고 나서 감기를 너무 심하게 앓았어요. 네. 막 기침도 심하게 하고 가래도 너무 많이 나오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네. 지난해는 제가 지난 겨울에는 안 맞았어요. 네. 그랬더니 오히려 안 맞은 게 맞은 해보다 더 감기를 안 앓더라고요. 네, 그건 오비일학입니다. 절대 상관이 없고요. 독감 예방주사, 우리나라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감기라고 하는 거는 의학적으로는 라이노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걸리는 호흡기 감염이고요.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일으킨 호흡기 감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한 감기가 독감은 아니고 좀 병이 다른 병인데 이렇게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감기가 예방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기는 걸릴 수 있죠. 하지만 인플루엔자에 걸리면은 방금 그 사진에서 보여드렸듯이 이런 면역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중증 폐렴으로 진행을 하고 호흡부전이 생겨서 중환자실 가서 인공호흡기 치료받을 수도 있고 잘못하시면 돌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하는 거지 감기를 막기 위해서 예방주사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다 하더라도 감기는 걸릴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중증의 합병증을 예방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꼭 맞고요. 이걸 맞아서 감기가 더 잘 온다, 이거는 그냥 우연의 일치지 이거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병원에서 여기 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요. 네. 그 기관지염이라 소리까지 들었어요. 몇 네. 번 다녔더니 이제 네. 괜찮아졌다고 말씀하셔서 지금은 안 다니는데 그래도 지금도 가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기관지염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이 감기, 인플루엔자 말고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면역이 떨어지는 걸려졌을 수는 있죠. 하지만 이게 그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서 걸렸다, 이건 인과관계는 전혀 없으니까요. 네. 내년에도 꼭 다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또 질문하시죠. 질문이 별로 없는 거는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강의가 너무 동떨어져서 아무도 이해를 못 하셨다든가, 아니면 너무 제가 쉽게 설명을 해서 다 이해를 하셨다든가, 두 가지인데 여러분의 얼굴을 보자 두 번째라고 믿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